지난장보다 300포인트 상승한 49,8.99까지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1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신입생이 줄면서 폐교 위기에 몰린 초등학교가 많은데요. 학교를 지키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노력도 간절한 것 같습니다. 전남 지역에선 90년 넘은 마을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하게 되자 마을 어르신들이 입학해서 학교를 지켰다고 합니다. 학교도 지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만학도의 꿈도 이루겠다,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데요. 괜찮은 방법이죠, 그렇죠? 또 농산어촌 원거리 통학차들을 위한 에듀버스 택시를 운영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이동을 도운 덕분에 지난해 12명이던 전교생을 1년 만에 30명까지 늘려서 폐교 위기를 넘긴 학교도 있다는데요. 이렇게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를 잘 넘기고 있지만요, 학교의 미래가 밝지 않은 건 사실이죠. 계속해서 학생 수는 줄 수밖에 없고요. 지역 소멸의 위기감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작은 학교들이 가진 강점들을 살려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구상하고 운영해 나가는 건 많은 학교들이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쟁력을 갖는다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를 일이죠. 또 학교가 지켜졌으면 하는 지역 주민들의 바람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13일 토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주말이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데요. 맛있고 즐거운 주말 나들이 시간입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 앤 소믈리에 학과의 명욱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곳으로 가나요? 한번 해외로 한번 나가볼까요? 그래요? 또 여름 휴가 특집인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경주라고 불리는 곳이 있죠. 서기 794년부터 1869년도까지 일본의 수도였던 곳. 그리고 한반도에 수많은 문물이 전래된 곳. 바로 교토로 떠나는 한국술 여행이 되겠습니다. 예, 요즘 안 그래도 일본 많이들 가시는데 우리랑 일본이 술로 많이 이어져 있나요? 특히 고대사에서는 엄청 이어져 있죠. 그 일본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역사서가 주로 고사기를 언급을 많이 하는데요. 고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네, 고자 자체가 옛고자입니다. 사도 이제 역사 사자고인데 이 고사기에 써 있는 내용 중에서 술에 관련된 기록이 있어요. 당시 이제 일왕이었던 응신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일본 발음은 이제 오신텐노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얘기하냐? 수스코리가 만든 술에 나는 취해버렸네. 재난을 없애주는 술, 웃음 짓게 하는 술에 나는 취해버렸네. 많이 취하셨네요. 네, 근데 은들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살짝 춤도 추면서 뭐 하는 일본 이런 일왕의 멘트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수스코리가 만든 술. 이게 누구냐? 사람 이름이에요? 수스코리. 사람 이름입니다. 네. 수스코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수스보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백제인 임번이라는 인물이에요. 백제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예 고사기에 백제인이라고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임번이라는 인물은 뭘 했냐? 일본에 넘어와서 술의 씨앗이 되는 누룩도는 술 제조법을 알려줬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뭐가 되느냐? 사람인데? 일본은 왜 800만
종류의 신이 있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맞죠. 뭐냐 술의 신이 됩니다. 어허, 네. 수수코리가 백제 사람이? 네. 예. 그래서 그를 모시는 사당이 일본 교토에 있죠. 아직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우와. 사가신사란 곳이에요. 신기한데요. 예. 아니 그러면 일본의 술의 신이 된 건데 백제 사람이? 네, 맞습니다. 그 예. 일본 술의 뿌리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또 이제 또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분법으로 딱 정리를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또 시야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는 저는 이제 좀 약간 좀 지양을 하고 싶고요. 네. 확실한 것은 일본의 고대술 제조에 우리나라 엄청나게 관여한 것이죠. 그 실례로 그 일본의 청주를 한국으로 들어올 때 보통 사케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사케란 말은 일본의 술을 뜻하는 일반 명사긴 한데 네. 이게 해외로 갔을 때는 이게 SAK 그래서 사케라는 이름으로 밀어요. 근데 이 사케라는 말 자체가 백제인 수수코리를 모신 사당인 이 사가신사에서 왔다라는 또 일본인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사가가 사케가 된 거죠. 어허. 그러면 이 사가는 어디서 왔느냐? 네. 사가는 어디서 왔냐? 우리나라 말인 사키다, 삭다, 삭다를 좀 발음을 좀 편하게 하면 사가, 삭다 사케. 사가, 사가가 사케 어허. 이렇게 됐다고 또 보는 거예요. 또. 네네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사케를 사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사카라고 부르는 부분도 있어요. 지방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 사키다 등의 발효시키다라는 뜻에서 한반도에서 건너온 말이 아닌가라고 한 것이 일본의 그 사가현립대학 인간문화학부의 정대성 교수님의 이제 말씀이셨어요. 한국 분이군요. 네, 제일동포. 제일동포. 네,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은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술 만드는 법이, 술 빚는 법이 어때요? 좀 상당히 비슷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서양의 술인 대표적인 곡주가 맥주잖아요. 맥주와 한국 술 막걸리와 일본의 사케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한국 술과 일본 술은 닮아 있죠. 맥주와 비교를 한다면. 하지만 그 나름의 또 차이는 있습니다. 뭐냐면 그 술을 만드는 씨앗을 누룩이라고 보통 보는데 이 누룩이 우리나라는 떡누룩이라고 그래서 좀 메주처럼 생겼고 주로 밀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흑팀누룩이라 그래요. 그래서 뻥튀기처럼 다 흩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뭐 한자식 입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유출해 보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고온다습하거든요. 그러니까 떡 형태로 발효를 시키기에는 그 안에 좀 더 상하기가 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다 흩어지게 해서 흑팀 누룩 형태로 만들었던 것이 일본의 스타일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습기도 적고 그리고 추운 지방도 춥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떡 형태로 만들었던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중국은요? 중국은 어때요? 어떤 중국은 스타일이에요? 중국 저 북쪽을 가면은 한국은 떡 모양이잖아요. 중국은 벽돌. 네, 거의 그 보도블록에 들어가는 넓은 왜 그 다이아몬드 형태의 사각형 있잖아요. 네네네. 그만한 사이즈. 그래요. 더 커요 여기는. 그래서 하긴 중국은 네. 결국은 다 셋 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흑팀 누룩도 있고 떡 누룩도 있고 큰 누룩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각각 삼국이 그 기후와 환경에 따라서 발전된 게 다른 거죠. 그 일본의 사케를 보면 글쎄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깔끔하다? 예,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맞는 건가요? 첫 번째는 맞습니다. 궁금하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식 청주, 그러니까 일본식 청주인 사케에서 굉장히 추구하는 것은 도정률이에요. 도정률. 예, 쌀을 얼마나 많이 깎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쌀이 8분도에서 12분도입니다. 그러니까 8%에서 12% 정도 깎아서 우리가 먹는데 사케용 그 쌀로 도정하는 경우에는 보통 아무리 못해도 20-30% 깎고요. 거의 2배네요. 네, 예. 고급스럽게 한다 그러면 50% 이상 깎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고급스럽게 깎을 때는 90% 이상 깎아버려요. 그럼 뭐가 남죠? 별로 안 남습니다. 순수한 전분만 남습니다. 이야. 이게 뭐냐면은 예. 쌀 주변에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 같은 영양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거를 싹 다 없애버리고
오직 순수한 쌀 속에는 전분만 갖고 술을 빚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에 발효가 되면서 되게 과실량들이 많이 나요. 대신 뭐가 떨어지냐? 뭐 떨어지느냐? 복합미가 떨어집니다. 깔끔해져요. 심플해져요. 그래서 일본 사케들이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왜냐하면은 그들의 음식 자체도 심플하고 간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추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념이다, 뭐 사시사철 바뀌는 음식이나 숙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복합미가 있죠. 복잡한 맛이 있고 또 그 안에 있어서 감칠맛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네. 쌀이 주식이고 음식이 술이고 술이 음식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감히 어떻게 쌀을 다 깎아가지고 그러게요. 예. 네, 그 귀한 거를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문화가 좀 적지 않았나, 뭐 이런 또 유추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사가신사 있잖아요. 네, 네. 거기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건가요?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갈 수 있고요. 여기가 그냥 단순한 사가신사라기보다는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관리가 되어 있는 곳이고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 한적한 곳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가보셨어요? 네, 작년에 직접 취재로 다녀왔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뭔가 서늘한 곳에 옛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또 가지고 있어요. 네. 또 이게 네. 이 지역 자체가 일본 술의 발상자와 무척 관계가 깊다고 해서 주변에 또 술 관련된 사적들이 되게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가까운 바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주옥신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도 신사네요. 네, 주옥인데 이 주는 뭐냐? 술주자에 옥은 지붕 옥자예요. 그러니까 네. 술집 신사 이런 뜻입니다. 네. 예. 이거 뭐냐? 한반도에 갔다가 한반도의 술을 가져다 놓은 곳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밝혀 나와 있어요? 네, 물론 그거에 대한 배경이 내가 뭐 가서 한반도에 가서 여기를 뭐 다 뭐 정복해서는 그런 잘못된 정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술을 갖고 왔다. 그래서 별로 전 좋아하진 않지만 신화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적혀지는 곳이고. 이해도 해요. 네. 전 이해하고 싶진 않고요. 예. 자, 근데 여기서 또 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는 백제사란 절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네. 백제에서 건너간 해총, 도혼, 관늑이라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백제의 용문사를 모방해서 창건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만드는 술이 있어요. 무슨 술이냐? 백제사 준이라는 술입니다. 백제사 준. 준은 항아리 준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지역 자체가 한반도와 정말 깊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 일본은 섬나라고, 그죠? 네. 우리랑 제일 가까웠는데 우리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문화는 다 교류하고 나눈 거니까요.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듯.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한반도와 관련이 굉장히 깊은 곳들이 많네요. 네, 그러니까 뭐 거기 하면은 백제왕 신사라는 것들도 있고요. 또 길이나 마을 이름 자체가 백제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그래서 교토. 일본에 가셨을 때 초밥도 드시고 다 좋은데 이렇게 백제 유적을 한번 찾아보시는, 그 안에 또 술을 주인공으로 하면은 정말 남들이 아무도 못하는 특별한 여행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봅니다. 이게 될 것 같은 게, 그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일본 가기 어렵고 이런 시절에는 어쩌다 한번 가는 거니까 이러기가 어려운데 요즘은 너무 자주 갈 수 있고 그렇죠. 편하니까. 그렇죠. 싸잖아요. 컨셉을 잡고 가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테마를 갖고 와서 그런 걸 또 기록물로 하나 남겨놓고 그런 또 쌓이면 또 책을 또 낼 수도 있는 거고. 괜찮네요. 자, 주말 나들이 시간, 오늘도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인 소믈리에학과의 명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지난 6월 지구 평균 기온도 기상 관측 사상 최고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가열화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 이 지구 평균 온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저널리스트 남종영 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난 6월도 가장 더운 한 달이었다고요.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마 호모사피엔스가 탄생한 이래 가장 뜨거운 시대일 것 같아요. 뜨겁다. 그중에도 지금 살고 있는 5월, 6월, 7월이요. 네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지금 큰 변화의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건데요. 유럽연합에 있는 그 기후센터가 있습니다. 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라고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기후연구기관인데요. 지난 6월 지구 지표면 평균 기온이 16.66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기상관측 이래 역대 6월 중에 최고 기온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그 기온이 높은 6월은 작년 6월이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0.14도가 올라가지고 올해 6월이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기억이 나는 게 지난해부터 유난히 역대 최고로 더웠다. 예, 이 예. 얘기 계속 나오고 이미 했고요. 우리도 뉴스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 기후 관련 기관이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이런 발표를 하는 기관이 미국에서는 노아라고 해서 국립해양대기청 그리고 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나사 예, 미 국립항공우주국이 있고요. 유럽연합은 바로 이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가 이런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요. 여튼간에 그 지금까지 지구 평균 기온을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6월 이후에 2023년 6월 이후에 13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6월, 7월, 8월 뭐 하는 식으로 한 달 최고 기온이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최근 1년 기준으로 보면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1.64도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당연히 사상 최고치입니다. 1.64도면은 우리 항상 1.5도 예. 얘기하는데 그걸 돌파했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근데 예. 뭐가 또 1.5도냐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작 우리가 1.5도 얘기하는데 1.5도가 뭐지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예. 근데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을 얘기를 할 때는 보통 기준치를 두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후 변화로 1.5도 올랐다, 2도 올랐다고 할 때 그 기준은 산업화 이전의 시대와 비교해서 그만큼 올랐다는 겁니다. 보통의 연구들은 그 산업화 이전 시대를 언제로 보냐? 1850년에서 1900년까지의 50년 동안의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시대의 기온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대조군으로 봐서 지금 뭐 1.5도 올랐다, 1.6도 올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850년에서 1900년 50년 동안의 평균 기온보다 지난 1년 동안의 평균 기온이 1.64도 높았다 이 얘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높은 건지 감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뭐 1.6도 높았다는 거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편해요.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한 20만 년, 30만 전에 탄생했거든요. 네. 아까 말했듯이 인간이라는 종이 탄생한 이후에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300만 년 전까지 이렇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몇백만 년 수준으로 지금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구 기온이 높아지는 이유가 온실효과 때문인데 이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질수록 온실이 두꺼워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 지구에 들어온 태양 에너지가 다시 우주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온실에 갇혀가지고 이제 뜨거워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온실을 그린하우스라고 하는데 그린하우스가 아니다. 핫하우스다. 찜통 방이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금 지질 시대를 홀로세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빙하기가 끝나고 인간 문명이 발달할 때인데 이 온실가스 농도가 홀로세 개막 이후 줄곧 한 260에서 280 ppm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280 ppm이 됐는데 20세기 들어가지고 갑자기 확 오른 거죠. 그래서 갑자기 420 ppm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몇십 년 만에 50 ppm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근데 이 정도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거는 사실 수만 년, 수십만 년의 기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올랐다는 거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농도가 2배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온도는 3도 늘어난다고 봐요. 근데 온실가스 농도가 지금 2배가 아니라 한 50% 정도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1.5도 늘어났다. 사실 맞는 겁니다. 지금요. 1.5도를 그럼 돌파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1.5도 시대에 이미 진입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작년 올해 기준으로 보면. 네. 그리고 이번 6월 초에 세계 기상기구가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5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치가 1.5도 이상일 가능성이 약 47%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똑같은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한 32%였거든요. 근데 확실히 가능성이 높아졌죠. 근데 국제법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1.5도가 넘어선 게 아니에요. 왜?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네. 2015년에 파리 협정을 맺었죠. 1.5도 이하로 낮추자라고 파리 협정을 맺었는데 그 파리 협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1.5도를 돌파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파리 협정 보면은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1.5도의 통과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준이 좀 달라져요. 네. 근데 가장 공식적인 기준이 뭐냐면은 이 국제 협상의 근거가 되는 과학 자료,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가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보고서를 냅니다. 기후 변화 보고서를 내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정의하는 거는 그 평균 기온이라는 거는 지난 10년의 평균 기온으로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올해 평균 기온이 아니라.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도가 넘었다고 하려면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 기온이 1.5도가 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 평균이나 연 평균이 아니고 지난 10년간의 평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온도에 그 튀는 값이 있어요. 그게 이상하게 조금 뭐 더울 때도 있고 평균값이 갑자기 그러니까 추세에서 튀는 값이 있는데 그런 걸 보정하려고 그런 건데 이를테면 작년하고 올해는 엘니뇨가 되게 심했어요. 엘니뇨가 심하면 조금 온도가 튀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좀 뜨거운 원인이 지구온난화도 있긴 하지만 엘니뇨 현상 때문이기도 합니다. 올해까지가 엘니뇨인가요? 그렇죠. 올해 여름까지 이제 지금 거의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죠. 네. 근데 반면에 또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었다. 필리핀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그러면 온도가 또 조금 내려가요. 화산 폭발을 했는데 온도가 내려가요. 왜냐하면은 화산재가 구름을 만들고 이렇게 말하자면 음무 같은 걸 끼게 해가지고 태양 에너지가 투과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큰 화산이 폭발했을 때는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아주 미세하게 내려갑니다. 야, 신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0년 정도의 이제 평균 기온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세대로 온난화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IPCC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준에 따르면은 1.5도 초과는 조금 몇 년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지만요. 네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0년을 평균으로 해서 1.5도 넘는 거라고 하면 너무 뭐랄까요, 좀 허술하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거 10년을 보고 1.5도가 넘었다 그러면 이미 늦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과학이 어떤 경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경고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경고할 수가 없어진다. 이건 너무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값이 아니라 사후적인 값이다라고 해서 좀 비판하는 시각이 있기는 해요. 네네. 그리고 사실 이런 과학적인 기준도 사실 수시로 바뀌고 있어요. 이를테면 2018년에는 IPCC가 1.5도 특별보고서를 냈는데 그때는 30년 동안의 예상 평균 기온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30년 동안의 예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기 평균 기온을 내냐면 과거 15년 플러스 앞으로 미래의 15년 어떻게 예측된다라는 플러스를 합쳐가지고 30년 평균 기온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예상 평균 기온까지 합쳐가지고 평균 기온을 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경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 사이에 사실은 지구온난화 수준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또 한 과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아까처럼 과거 10년, 아까는 30년이었는데요. 네. 과거 10년, 미래 10년으로 해가지고 이 지구 평균 기온을 정하자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 1.5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1.5도를 지킬 수 없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래도 이제 지난해 엘니뇨 현상이 있었으니까 네. 조금 높을 수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희망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웬만한 선진국은 2050년이 되면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하겠다 하고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 사실 이 2050년도 1.5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온 수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30년대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에 탄소 중립에 달성하면 1.5도 목표를 지킬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근데 만약에 이보다 조금 느슨하게 좀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2075년까지 탄소 중립을 한다고 좀 느슨하게 목표를 정한다고 하면 1.5도가 아니라 2도 목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후 대응이 여전히 좀 느리다는 생각은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폭적으로 막 어떤 조치들을 취해도 1.5도를 달성할까 말까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그냥 뭐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1.6을 넘었잖아요. 네. 그렇죠. 불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야 1.5도 사실 진입했으니까 인정을 하자. 그리고, 차라리. 예.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자.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목표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패배주의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인정을 하고 새로운 목표를 정하자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반면에 1.5도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한 거다. 그래서 만약에 1.5도를 포기하는 순간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면서 목표 재설정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1.5도가 있었으니까 작지만 소중한 성과를 읽어왔다라고 보는 거죠. 네. 자,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는 이 지구 온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환경 저널리스트 남종영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고요한 명상을 통해 삶에 대한 지혜를 찾는 시간입니다. 명상의 지혜. 오늘도 명상 요가 전문가 원정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보나요? 오늘은 여름에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여름에요? 네네. 여름에 이게 많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왔는데요. 족저근막염이에요. 족저근막염. 네. 근데 족저근막염이 여름에 왜 많이 생기는 건가요? 그게 이제 쿠션이 없는 신발을 신는다거나 슬리퍼. 네네. 그래서 저도 나도 좀 그런데 그래서 플랫한 슈즈라든지 슬리퍼나 샌들 그러니까 굽이 한 1cm보다 더 낮은 것 이거는 여자 남자 다 그쵸, 해당이 요즘. 되지 않을까 네네.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족저근막염 이러면 발 뒤꿈치의 안쪽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고요. 보통 이제 그 걸을 때 보면은 뒤꿈치 쪽이 먼저 닿으면서 부담을 많이 갖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요거 좀 발바닥이 좀 갑자기 아파졌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족저근막염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정확하게 족저근막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족저근막은요. 네. 발 뒤꿈치 뼈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동그란 뼈 있죠.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발바닥을 쭉 지나서 5개의 라인이요. 발가락이 시작하기 전까지. 딱 그 가운데쯤. 네. 그러니까 발바닥 전체에 5개의 근막이 쫙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의 아치를 잘 유지하고 충격을 좀 흡수하고요. 체중의 부하를 잘 견디면서 발을 이렇게 쭉 들었다가 내리고 하는 그 움직임이 족저근막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보행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좀 미세한 손상이 생기게 되면 이게 염증이 생긴다고 보고요. 성인의 발 뒤꿈치 통증의 아주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뭐 발바닥 그렇게까지 저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었는데 수업 시간에 발바닥이 아파요 하고 오시고 이게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 부분을 자꾸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계시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발이 정말 수고하는 부위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신체에서. 네. 근데 특히 발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맞아요. 관점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발 그러면은 발의 건강뿐 아니라 상응 부위다 보통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피곤해 이러면 발바닥의 피로를 좀 풀어보기를 권하기도 하고 발 마사지 맞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와 시원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전 굉장히 아프던데. 아프세요? 네,
막 죽을 것 같이 아프던데요. 그러면 지나치게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족저 근막 있는 쪽에 조금 피로감이 쌓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양 발바닥을 이렇게 붙이고 봤을 때 엄지발에서 뒤꿈치까지 쭉 이어지는 그 라인을 척추, 머리에서부터 척추 골반으로 볼 수가 있어서 엄지발가락을 얼굴로 보기도 하고요. 일본의 니시의학에서는 화가 나면 엄지발가락이 긴장되면서 바짝 들리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의 긴장을 푸는 것만으로도 화의 긴장을 푼다고 보는데요. 다리 안쪽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을 간장, 비장, 신장경으로 보는 한의학의 관점과 함께 봤을 때 우리 간이 약해졌다 이러면 화가 좀 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약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엄지발가락이 간과 연결되진 않지만 그 내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발의 볼이라고 하는데요. 엄지 발끝에서 내려와서 발바닥에 이렇게 동그란 부분. 네, 그게 좀 삐죽 나오게 되면 외반증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좀 많이 보이던데. 맞아요. 네, 근육이 약하니까. 무지외반증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다리 안쪽에 내측에 이제 근육들이 약해지면은 뼈가 버티지 못하면서 이렇게 튕겨 나가는 그런 증상이 있기도 한데요. 네네. 그 부위 쪽은 보통 이제 심장이나 위장이나 폐 쪽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전통의학인 니시의학에서는 네 번째 발가락을 좀 쥐고 이렇게 흔들게 되면 그 흔드는 것만으로도 대장이 좀 가스가 빠지면서 대장이 가벼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보통 뒤꿈치 약해지고 갈라지면 자궁이 하복부가 좀 건강한지 봐라 뭐 이제 어르신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일상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응 부위라고 보기 때문에 발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족저근막에 이상이 생기면 이게 어떤 증상이 일어나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요. 첫 발을 디딜 때 악 하는 소리가 난다고요.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오한홈소님 그 저는 정도. 그렇진 않은데. 그냥 좀 땡긴다 아프다 요 정도. 아예 그런 느낌은 없긴 한데 발 마사지 받을 때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건강하신 거 아닌가 그래요? 싶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아프다 이러면은 그러면 나 족저근막염 아닌가? 뭔가 움직이질 않았는데 왜 발바닥이 아파? 그 정도로 아파요. 예.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뒤꿈치 안쪽 뼈 있는데 그쪽을 좀 누르면 하고는 소리가 난다. 이러면 좀 나 발바닥의 건강을 좀 유지해야 되겠다. 네네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특징이요.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다가 좀 움직이면 통증이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시작해서 좀 움직이다 보면 통증이 또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이렇게 왔다 갔다 파도 치듯이 그렇게 통증이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이거를 좀 이렇게 내가 족저근막염인가 아닌가를 볼 때 한번 증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야, 근데 그 정도로 아프고 통증이 있으면요.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고 나서 하루 끝나고 나서 통증이 더 심해졌다 이러면은 병원을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구조적으로 이게 이제 평발인 경우도 좀 생길 수가 있고요. 반대로요. 아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그게 이제 약해져서 또 아치가 너무 컸다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양쪽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쭉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발의 체중을 견디지 못하는 빨리 걷기, 마라톤, 헬스 기구를 이용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많이 운동을 하거나 딱딱한 바닥에서 충격을 주는 배구나 에어로빅이나 농구 같은 걸 하거나 과체중이 걸려서 이제 발바닥에 좀 무리가 오거나 장시간 서 있거나 쿠션이 없는 신발이나 구두를 사용하거나 하이힐을 신거나 이럴 때도 올 수가 있다고 하고요. 당뇨나 관절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도 족저근막이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아주 드문 경우에 요 뒤꿈치 뼈가 좀 다른 사람보다 튀어나와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드물지 않게 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뼈가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발바닥에 통증이 오면서 이제 내가 삶 자체가 굉장히 질이 떨어졌다. 걷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니까 너무 슬픈데요. 네, 노폐물이 잘 안 나가네. 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막 뛰게 되면 도파민이 나오고 운동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 나오면서 좀 즐거운 마음을 그렇죠. 갖게 되는데 예. 그걸 하지 못하니까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무섭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딱 발을 딛는 순간 아프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특히 이 족저근막염이 아침에 통증이 좀 심해질 수 있다고요. 네네. 이게 이제 밤사이에 수축하면서 그럴 수가 있는데요. 공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듯이 딱 일어나자마자 내가 좀 발바닥이 아픈 것 같다 이러면 그냥 일어나시자마자 발바닥에 공을 놓고 어떤 공이든 괜찮아요. 뭐. 그래요? 예, 테니스 공이나 뭐 이렇게 딱딱한 공이면 괜찮거든요. 야, 저 예전에 골프공으로 한번 해봤다가 진짜 아프셨겠는데요. 악소리, 네, 진짜. 아프죠. 근데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많이 도움이 마사지 돼요. 하는 게.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발바닥을 천천히 한 15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해서 발끝에서 뒤꿈치까지 부드럽게 한 15초 정도 문지르는 거를 한 5번 정도 해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좀 풀리면 그 공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걸으면서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그 근막이 좀 풀리게 되면 꼭 족저근막염이 아니어도 요즘에 막 이제 좀 덥고 내가 컨디션 조절이 어렵다 이런 분들은 좀 기분이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아킬레스 건염하고 좀 헷갈린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들도 섬세하게 보셔야 된다고 할 정도로 아킬레스 건염하고 그 족저근막염하고 헷갈린다고 하니까요. 발바닥이 좀 아프면 발바닥뿐 아니라 그 아킬레스건까지 좀 자극을 해서 피로를 풀고 나면 좀 걷는데도 가벼운 느낌이 있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좀 마무리할 때도 피곤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보니까요. 네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제일 제가 자료를 이제 많이 찾으면서 본 것 중에 하나는 제발 쿠션이 있는 신발을 사세요. 그래서 운동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이렇게 쿠션이 좀 꺼지면 다시 좀 이렇게 새 신발을 살 정도로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좀 아까워서 그거 좀 사기 아까우니까 요 정도 쿠션이면 괜찮아 하는데 발바닥이 아픈 분들은 그게 제일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쿠션에 신경을 써라. 네, 그래서 네네. 정 아플 때는 뒤꿈치에 컵을 대고 그 부하를 좀 이렇게 줄여주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기 진단을 해서 빨리 하면 이게 해결이 빨리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내버려 두면 이게 아주 오래 갈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요.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6개월 이상 간다고. 맞아요. 한번 다치면.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나 이제 좀 아픈 분이나 똑같이 좀 인내심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도 이제 90% 정도는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발바닥에 열이 나고 힘들 때는 얼음 찜질을 하긴 하는데 발바닥에 얼음찜질이요? 네네. 네. 얼음찜질을 하면 이게 이제 혈관이 수축하면서 통증이 좀 사라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따뜻한 그러니까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족욕을 하는 것도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찬물과 따뜻한 물을 좀 오가면서 하시되 30분을 넘지 않게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게 좀 부족하다. 난 뭔가 더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허벅지 위에 네. 왼쪽 복사뼈를 얹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복사뼈를 얹고 오른손으로 왼쪽 발가락 사이사이에 깍지를 껴서 발가락과 손가락에 깍지를 껴서 발목을 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족저근막 있는 부위가 좀 풀리면서 긴장이 풀리기도 하고 발목과 무릎까지도 좀 편안하게 풀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네네. 시간이 날 때마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스트레칭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딴 게 네. 또 있나요? 예. 그 자세에서 다리를 쭉 펴시고요. 다리를 쭉 펴고. 네. 그리고 발등을 몸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거는 검사할 때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발끝이 천장 쪽을 향하게 되면 발바닥 있는 데가 좀 긴장이 풀리면서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되고요. 뾰족하게 만들게 되면 그 앞에 있는 근육들이 좀 풀리면서 다리 전체의 긴장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발목을 까딱까딱 하시되 그냥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보단 쭉 폈다가 쭉 당기고 최대로 쭉 늘렸다가 네, 쭉 당기고. 당기고 예.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한 4번 최소 4번에서 가능하면 10번 정도를 반복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명상이지의 오늘은 여름철에 자주 생기는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염 해소법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명상요가 전문가 원정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오늘 아이유의 너의 의미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청년들, 영농이 불가능한 폐경지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 영농 기록을 작성하는 우리의 부모님, 이분들은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대한민국 농업인입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점검이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동사무소 또는 농가련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이사하느라고 피아노를 옮겼다든지 음이 잘 안 맞는 것 같을 때는 피아노 조율이 필요하죠. 조율이란 단어는 악기의 음을 표준음에 맞춰 고름을 기본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율은 사전 조율을 하다 또는 두 집안의 갈등에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예문에서처럼 문제를 어떤 대상에 알맞거나 마땅하도록 조절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합니다. 조율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으로 조절과 조정 같은 게 있습니다. 먼저 조절은 균형이 맞게 바로 잡음 또는 적당하게 맞추어 나감이란 뜻이고요. 보통 체중 조절, 식사량 조절 같이 쓰기도 하고 그 선수는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여 중도에서 탈락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조정은 고를 조자에 가지런할 정자를 쓰는 것으로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함을 뜻합니다. 보통 선거구 조정이라든가 시내버스 노선의 조정 또는 공공요금의 조정 같은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은 비슷한 뜻을 가진 표현인 조율, 조절,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표현들은 모두 한자 고를 조자를 쓴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주말인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수도권과 강원 내륙, 일부 충청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낮 기온 경기도 고양이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 33도, 춘천 34도, 청주 32도, 전주와 대구 31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볕도 뜨겁게 내리쬐기 때문에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서울을 제외한 중부와 전북, 영남 내륙에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소나기가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돌풍과 벼락도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 남부지방 산지에는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후에 전남과 경남 남해안, 밤에는 경남 동해안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내일은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부터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내일 새벽부터는 경남 남해안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전까지 중부 내륙과 전남 서해안, 동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